진정한 가족애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 무력했던 저는 보호만 받으며 자랐고 어머니의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란 본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믿었죠.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지내야 하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야 하는 분이라고요.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좇으려 애쓰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룰 수 없는 바람이었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조금씩 소망을 모으고 그리며 언젠가 현실이 될 날을 마음에 간직하셨을 겁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소망을 실현하는 일에 힘을 보태려 합니다. 때가 너무 지나기 전에요. 철없고 제멋대로인 결정이라 해도 지금부터라도 어머니 편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사시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돌봄만 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믿음직하게 어머니 곁을 지킨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바치며 지내온 시집온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손은 평생 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생각되는 공간은 주방이었고 엄마의 손에는 고무장갑이, 허리춤에는 항상 앞치마가 입혀져 있었습니다. 위로 고모들과 막내였던 아버지를 만나 엄마는 저희 집의 유일한 며느리이자 유일한 일꾼이었습니다. 항상 할머니는 엄마에게 그러셨어요. 힘이 장사라고요. 그 옆에서 고모들도 할머니의 말에 동조를 하는지 일하는 엄마를 지켜보며 정말 일 잘한다는 칭찬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옳게 일 정말 잘한다. 천하장사가 따로 없어. 집안 자체가 힘이 센가 봐. 일당백이라는 말은 옳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 어쩜 저렇게 꾸준히도 쉬고 지치지도 않지. 하여튼 우리 동생이 보는 눈은 있다니까. 완전 황소야, 황소. 할머니 집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밭을 일구는 정도였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갔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생과 저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기 바빴고 엄마는 손을 걷어붙이고 이상하게 생긴 다 뜯어져가는 모자를 쓴 채 밭에 쪼그려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들은 그늘막에서 할머니와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엄마는 정신없이 바쁜 반면에 고모들과 할머니는 여유로웠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동생의 눈에 확실하게 들어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된 건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저희는 그게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죠. 한참 예민해지기 시작했던 저는 엄마는 일하고 고모들은 배짱이처럼 놀고 있는 모습들이 꼴사나워 한마디씩 꼭 하고 넘어가는 조카가 되었습니다. 고모들은 저를 참 예뻐했는데 엄마 편을 들고 자기네들에게는 한마디씩 하는 제게 배신감이 든다고까지 하더군요. 그날도 역시나 엄마는 밖에서 일하고 안에 들어와서도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말이죠. 가쁜 숨을 쉬어가며 땀을 닦는 엄마의 모습을 본 그 순간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식구들 모두 다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왜 엄마만 이래? 고모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왜 엄마만 종일 일하냐고. 아, 정말 짜증나. 얼른 나와. 차라리 내가 할 테니까 엄마도 좀 쉬어. 할머니 집에만 오면 엄마가 너무 혹사당하는 것 같아. 고모들은 손 없어요? 왜 맨날 고모들은 놀기만 하고 우리 엄마만 시키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당황을 했고 제게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고모들과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저는 그게 더 기분이 나빴고 화가 났습니다. 고모들도 저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예뻐했는데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라고 예뻐할 필요가 없었다며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러면서 너도 시집 가보라고, 우리도 시댁에서는 너네 엄마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친정에 와서 쉬는 걸 가지고 심사 뒤틀리게 말을 하는 제가 잘못된 거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튼 그 일로 저 때문에 엄마는 고모들 눈치를 더 봐야만 했습니다. 엄마한테 더 못되게 구는 것 같았고 더 부려먹는 것 같았어요. 고모들이 엄마를 그렇게 대할수록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엄마에게 일을 시킬수록 아버지가 고생하고 있는 엄마를 그냥 쳐다보며 방관할수록 저는 그들에게 미움을 쌓아갔고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되바라졌다고,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해도 저는 엄마의 방패막이 되어 주었고 엄마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모든 일에 맞는 이유였습니다. 큰고모가 허리 수술을 해서 간병을 해야 할 때도 엄마가 나서야 했고 오빠나 고모부 밥도 엄마의 몫이었지요. 그렇게 돈도 잘 벌고 잘 나간다고 하면서 간병에 쓰고 도시락 쓰는 돈은 그렇게 아까운지 엄마만 죽어라고 부려먹더군요. 가만 있는 아버지는 이야기가 통하질 않았고 점점 아버지와 친척들에게는 반감만 쌓여갔습니다. 또한 고모들은 엄마에게 늘 섭섭하다 했어요. 마음 쓰는 게 그 정도밖에 되질 않냐고요. 엄마가 제대로 중간 관리를 못해서 아버지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이라고 말을 했지요. 한 번은 아버지와 고모부 사이에 작은 문제거리가 생겼는데 결국엔 그 사달도 엄마 때문에 비롯된 거라고 하며 엄마를 비난하더군요. 문제가 일어나면 가장 만만한 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확연하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했고 억울한 일이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만 조용히 넘어가면 일이 더 커지지 않으니 그리한 것이죠. 그런 엄마를 보면 답답했고 화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척들에게 더 못되게 굴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 친척들 사이에서 저라는 사람은 엄마만 챙기는 기세고 버릇없는 여자애라는 딱지가 붙고 말았지요. 친척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듣기 싫었던 엄마는 그냥 좀 넘어가자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히 친척들하고 벽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엄마는 정말 괜찮다고 했습니다. 고모들이나 할머니가 엄마만 부려먹는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 못하는 엄마가 막 억울하게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엄마는 그냥 불편 없이 사는 것이 좋아서 지금의 삶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너희들이 있잖아. 엄마 편을 들어주고 엄마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주는 그런 내 소중한 아이들. 엄마는 정말 그거면 돼. 그리고 이제는 예전 같지도 않아. 다들 늙어가니까 그리고 한 세월 함께 했었으니까 그냥 엄마가 봤을 땐 다들 안쓰럽고 미운 정도 들었고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 그러다가 너 성격 다 버리겠다. 그렇게 엄마는 낮은 자세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고 그 삶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다들 힘도 빠지고 함께 나이를 먹어가며 예전만큼 엄마를 부려먹진 않았지만 그 성격들, 습관들 어디 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엄마라는 사람은 언제나 만만한 사람이었고 의논이 아니라 통보를 해도 내내 하는 사람이었으니 사용해 먹기 딱 좋았겠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할머니를 엄마가 모시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만 했을 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넘어지셔서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셨던 거였어요. 그 당시 할머니 연세가 거의 90을 바라보셨는데 의논 끝에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워낙에 기력이 좋아서 견디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할머니는 금세 깨어나지를 못하셨고 정신에 이상이 생기셨습니다. 의료 과실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지만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내시는 할머니였는데 틀니 빠진 할머니 얼굴을 보았을 땐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 엄마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괴롭히고 소처럼 일만 시켰었는데 엄마는 자기 엄마가 누워있는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울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정신을 차리게 하셨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의논 끝에 요양원에 모셔야겠다고 하자 고모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무조건 집에서 모셔야 한다고 말이죠. 요즘 간병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아픈 노인들 전용으로 나오는 침대들도 있어. 엄마 요양원에 모시면 절대 오래 못 사셔.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엄마 빨리 돌아가시라고 비는 거라고. 이거 지금 네 생각이야? 아니 뭐 이렇게 생각이 짧아? 왜 엄마가 귀찮다 이거야? 뭐가 문제라서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는 건데. 왜?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은 우리가 얼마든지 댈 테니까. 엄마 간병은 올케가 하도록 해. 엄마처럼 깔끔한 사람이 그 아픈 사람들 누워있는 곳에 더 계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희는 생각이 있는 애들이니 없는 애들이니? 나이를 먹고 자식들 결혼시켰어도 동생은 동생이구나.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에 요양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엄마, 남의 손 싫어하는 거 알고 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요양원이 훨씬 더 할머니를 관리를 잘 해줄 것이기에 그리 말했던 거였는데 고모들의 분노 게이지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는 고모들이 번갈아가며 소리 높여 비난을 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할머니 간병하다 우리 엄마 남은 인생 종치겠구나 싶어 한마디 하려는 찰나 남동생이 끼어들어 고모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모들을 그렇게 할머니를 생각하시는 마음이 깊은 거 보면 절대로 할머니 쉽게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돈이 아까워서 요양원에 모시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시설로 모시면 그만큼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는 아니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부모님 아들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신 건 저도 마음 아프지만 고모들도 할머니 자식이라 걱정이 큰 만큼 저도 저희 부모님 자식인지라 저희 부모님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무작정 저희 어머니에게 할머니 간병을 하시라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 옛날 고모들한테 황소소리 듣던 그때 어머니가 아니시라고요. 그러니 만일 최고의 시설의 요양원도 못 믿어 오시면 고모들이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간병하세요. 사실 딸 손이 가장 편하고 마음을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 상황하고 똑같다면 제 안사람에게 저희 어머니를 맡기는 것보단 누나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딸과 어머니 사이에는 애틋한 감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셨고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일주일에 많게는 서너 번씩 할머니를 찾아뵙는 듯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할머니 얼굴을 보고 오곤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말이죠. 할머니의 상황은 나아지진 않았지만 더 심하게 나빠지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건 다행이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는 어느 날 남편과 집을 방문한 날 우연히 엄마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분과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꽤 심각한 통화 내용 같았어요. 엄마의 인상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거든요. 중간중간 엄마의 탄식 소리가 들렸고 아이고 어쩌냐라는 소리만 반복될 뿐이었죠. 엄마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 엄마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기가 생겨서 엄마를 쫓아다니며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귀찮게 하니 결국 엄마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조금씩 돈을 모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시부모님 모시는 것도 다 끝나고 남편 뒷바라지도 종치면 우리끼리 꼭 해외여행을 하자고요. 행선지를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고 설레었다고 하더군요. 파리도 좋고 이탈리아도 좋고 그리스도 좋고 언젠가는 이루는 단서를 달며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그날을 항상 꿈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다 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셨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엔 아직 시부모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손주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전화 온 친구는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하네. 아휴, 그냥 꿈인 거지. 우리 처지에 무슨 해외여행이겠어? 꼭 이번 년 전엔 가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여유로워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지는 게 아마 엄마 나이인가 봐. 이런저런 한탄한 거지. 뭐. 그런데 다들 이번에는 결심을 했나 봐. 지금 아니면 절대로 못 갈 것 같다고. 다들 시부모님이랑 남편이랑 자식들한테 독하게 선전포고를 했대. 그래서 난 어찌할 거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래. 그래서 엄마는 어찌할 생각이냐 하니 뭘 어찌하냐고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못 가는 거지. 지금 할머니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냐고.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고 싶기는 한 거냐고. 만일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집에 계셨다면 갈 생각이었냐고 물으니 그것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돈 많고 호기를 부리는 사모님들이 아닌 평범하고 소박한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갑자기 엄마가 불쌍해졌습니다.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직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당당하게 요구 못하는 그런 엄마의 삶 말이죠. 다른 엄마들은 홧김에 질러볼 용기라도 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포기를 하는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그 모임에 참여시키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엄마를 제외하고 남동생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딱 열흘만 엄마에게 자유를 주자고요. 처음에 아버지는 엄마가 없으면 밥은 어떻게 하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이내 남동생의 한마디에 아버지는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솔직히 양심 좀 있어 보자고요. 그동안 엄마한테 엄마 자신만의 삶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100일도 아니고 단지 열흘을 주는 건데 아버지, 지금 밥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처음 일탈의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아버지 밥 따위가 더 중요해요? 절대로 어머니한테 밥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젠 어머니 배려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아버지 나중에 후회하실 날 오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도 엄마의 여행을 응원하기로 했기에 저는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편안하게 외모도 늙고 힘도 많이 떨어졌지만 동창들끼리 그때로 돌아가 추억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 머뭇거렸으나 식구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응원의 눈길을 보내니 정말 다녀와도 되는 거냐 하며 발그레진 얼굴로 묻더군요. 당연히 다녀와도 된다 했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보라고 아버지도 엄마에게 확실하게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곳에서 엄마의 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에서 엄마의 여행을 가로막았었는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바로 걸림돌들은 저희 고모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며느리가 되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가 있는 거냐 따져 묻더군요. 어머, 미쳤니? 지금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시면서 요양원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가 돼서 지금 팔랑팔랑 여행을 가겠다고? 게다가 국내도 아니고 해외로? 참 세상 좋아졌다. 올케가 언제 이렇게 간이 부었대. 올케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면 우리 엄마 요양원에 가기만을 바랐던 거 아니니? 너 여행 가고 싶어서?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올케나 그걸 허락하는 저 머저리나 돼지네 엄마 여행 가라고 부추기는 딸년이나 다 미쳐 돌아가고 있구만. 안 돼. 절대 못 가. 지금 우리는 매일을 불안해하며 살고 있는데 여행을 간다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렇게 막장같이 선을 넘니? 만약 올케 없는 사이에 우리 엄마 어떻게 되면 그때 올케 어떻게 할 거야? 올케가 책임질 거야?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 미혼 때와는 확연히 삶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의 삶이 그러하듯 엄마도 그리고 고모들의 삶도 비슷했겠죠. 가끔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시댁에 일이 있어서 혹은 아이에게 일이 생겨서 혹은 남편이 갑자기 일찍 들어와서 정해놓은 약속을 깨기 일쑤였고 지각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또한 만나도 어디 마음 편하게 수다를 떨 수가 있습니까? 5시에 만나면 꼭 2명 정도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하며 먼저 일어나기 바빴죠. 아마 엄마가 동창들과 여행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은 로망이었고 단순히 희망사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애들도 다 컸을 것이고 부모님도 안 계실 것이고 평생 철들지 않을 남편도 그때쯤 되면 좀 알아먹겠지 하며 먼 미래를 상상하며 달콤한 계획을 하셨던 것이었겠죠.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꿈만 꾸어도 행복한 그런 희망사항들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딱했고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은 항상 생기는 법이고 엄마로 아내로 게다가 며느리로 살아야 하는 그녀들에게는 그에 따른 책무가 항상 지워지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은 흐르고 또 흘러서 거동이 불편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때 불현듯 생각이 나겠지요. 가볼 걸 그랬다. 해볼 걸 그랬다. 저는 제 엄마가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묵히 책임을 다해온 엄마였기에 이제는 그녀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도 아무 소리 마세요. 고모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참견이죠? 이건 지금 우리 가족들의 일이에요. 고모들 허락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얼마나 자주 가세요? 무슨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죠? 어제도 엄마랑 저는 할머니 보고 왔고 함께 노래까지 부르고 왔어요. 좀 할머니나 자주 찾아뵙고 그런 이야기나 하세요. 돈만 준다고 자식 노릇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할머니 자식도 아니고 할머니 친자식들은 다 옆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죠? 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들 수도승처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모들은 그렇게 보내요? 할머니 요양원에 계신데 고모야말로 네일아트 할 정신이 있어요?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트집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릴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 마세요. 그리고 왜 고모들은 사사건건 우리 집에게 참견을 하는 거죠? 고모들이란 말로 선을 너무 지키지 않는 거 아닌가요? 아, 고모들은 딸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구나. 오빠들 엄청 무뚝뚝하죠. 새언니들도 고모들이랑 별로 안 친한 것 같던데. 이래서 엄마들은 딸이 있어야 하는 건가 봐요. 딸들은 엄마가 되는 사람들이라서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하거든요. 차라리 부럽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오빠들이나 새언니들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고모들도 여행 가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엄마는 여고 동창들과 유럽행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소년처럼 흥분하고 설레이며 가방을 싸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무리한다 하는 게 아닌가. 남들 시선에 두렵다고 했지만 소녀 시절로 돌아가 마음껏 즐기시라 등을 떠밀었지요. 바로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다녀오길 너무 잘했다고요. 만일 그때 가지 않았다면 평생 남의 나라 구경 못했을 것 같다고요. 요즘 시국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녀오고 나서 금방이라도 또 떠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아마도 엄마의 일탈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그리고 엄마가 다시 결정만 한다면 그녀의 일탈에 다시 지지해 드릴 참입니다. 엄마의 여러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 옆에서 그녀의 살을 파먹고 땀내를 맡은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도 엄마에게 대갚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희생을 요구할 때만 도리와 인정을 들먹이는 이기적인 행동은 이제 그만 멈춰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번 여행지는 어디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어지러운 이 시국도 좀 정리가 되고 엄마가 또다시 가방을 싸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여고 동창들이 아닌 모녀가 일탈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당신의 엄마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일탈의 시간을 드린 적이 있나요? 엄마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시진 않았나요? 듣기만 해도 가슴 시려지는 엄마라는 단어. 오늘 엄마에게 그녀가 하고 싶은 일탈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물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사에 다니는데 경기가 어렵다며 월급도 벌써 3달치가 밀렸습니다. 이러다가 회사 사장이 야반도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두고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질 않으니 좀 빠듯해서 미안하게도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좀 벌렸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가슴을 후벼 파는 말뿐이었어요. 남들은 딸을 살림 미천이라는데 너는 어쩌면 평생 짐덩어리냐. 너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천불이 나. 이거사. 어쩌면 그렇게 야무지지가 못해서 여기저기 사기만 당하고 사냐. 차라리 그럴 바에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말처럼 집안일이나 도와. 독립하겠다고 청승 떨지 말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곳에서 죽어라 일만 하고 돈은 돈대로 다 내버리지 말고 어이구 너만 생각하면 천불이나 천불이 왜 집 냅두고 나가서 고생이냐 말이야. 근데 몸은 괜찮은 거야? 이제 생리는 제대로 하고 엄마의 잔소리도 그리고 엄마의 성화도 모두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만 하더라도 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며 핀잔 주기 바쁠지요. 주말에 어디 돌아다닐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토요일 아침에 불시에 전화할 거야. 너만 생각하면 아주 속 터져. 그러게 내가 소개해준 남자 만났으면 오죽 좋았어.
남자 볼 줄도 모르면서 어디서 개뼈다귀 같은 거 만나가지고 이렇게 팔자를 꼬아버리냐. 남자 만난다는 소리만 들려봐. 아주 머리를 빡빡 깎아 놓을 거야. 저는 오빠가 뭔 상관이냐며 반항도 해보았지만 이내 수그릴 밖에 없었어요. 오빠는 저를 위해 전 남자친구와 주먹 다짐을 했다가 생일 발하늘을 날려 먹었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말은 좀 심하게 할지 몰라도 미운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처럼 집에서 근심의 화근거리가 되고 애물단지가 된 이유에는 결혼하기 직전에 파혼을 한 남자 때문입니다. 책임감이랑은 눈꼽만큼도 없고 비양심적이며 냉정까지 했던 한 남자와 그의 궁상맞은 어머니와 관련된 파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집은 인천이고 회사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할 줄 아는 것이 별반 없었기에 저를 채용해 주겠다는 곳에 얼른 들어와서 일한 지도 벌써 7, 8년이 다 되어 가네요. 하는 일은 대단하지 않으나 그래도 서울 한복판으로 출근한다는 뿌듯함으로 저의 20대 청춘을 바쳤습니다. 인천에서 출퇴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회사에 다닌 지 1년 만에 작은 반지하 월세방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비록 반지하였지만 제게는 참으로 넉넉하고 좋았어요. 새벽 공기 마시면서 출근하고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자취집에 들어오면 이미 해는 졌지만 집안이 그렇게 포근하고 행복한 곳일 순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오전 근무까지 마치고 나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 커피점에 가서 달짝지근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읽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 책을 펼쳐놓으면 제가 꼭 잘 나가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래서 청춘이 좋은 거구나 하고 수도 없이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행복하며 그래도 착실하게 생활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새들어 사는 건물의 상층부에 자취하고 있던 남자였죠.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칠 때마다 훤칠한 키에 좋은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곁에서 지날 때는 진한 위스키 향과 담배 냄새가 뒤섞여서 났었는데 냄새만으로도 아찔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술 냄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스키 향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층부 남자와 눈인사를 한 1년 정도 했었습니다. 출퇴근할 적에 오늘은 얼굴 한번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짝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러했던가 봅니다. 얼굴 한번 마주치고 싶고 그리고 내게 말 한번 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거 말이죠. 그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라면에 삼각김밥이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렀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그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맥주를 잔뜩 샀더라고요. 전에 편의점 안에서 눈인사 대충 하고 저는 라면과 삼각김밥 사서 나오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밑에 사는 아가씨 맞으시죠? 한 1년 넘게 봐왔던 것 같은데 이웃사촌끼리 맥주 한 캔 하시죠. 그거 라면이랑 김밥이랑 안주하면 되겠네요. 그날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그 남자와 맥주 한 캔 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로 정확한 남자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제 생애의 첫 번째로 교제하는 남자였고 지난 1년간 대화 한번 해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남자였어요. 저는 정말이지 다른 여자들을 부러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와 오빠에게도 남자친구 있다고 자랑도 했었습니다. 나이 28이 되어서 처음으로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죠.
엄마는 제게 이것저것 그 남자에 대해서 캐물었습니다. 나이, 직업, 집안 정도, 외모, 형제관계 등등 호구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서로 좋아하기만 하면 되지. 직업에 귀천 없고 사지 멀쩡하기만 한데. 다른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직 서서히 알아가는 단계야. 그런 거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엄마는 이 딸내미가 그 남자와 잘 되기를 응원이나 하라고. 엄마는 알았다고 하면서도 되게 주의하라고 당부하였죠.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자유분방하다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킬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여자는 더 그래. 항상 뭔가 좀 조심하고 남자는 늑대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요즘 저녁 때 전화가 뜸하더라. 항상 잠자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하더니만 요즘은 그것도 띄엄띄엄한 것 같아. 항상 잠자리 들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 있지만 안 그러면 내 아버지에게 이른다네. 아버지 한번 화나면 엄청 무서운 거 알지? 그때는 제가 퇴근 후에 그 남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밤 10시를 넘어서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밤늦게 엄마에게 전화할 수가 없어서 건너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대번에 그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 있었던 때라 엄마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었습니다. 그 남자와 교제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 저는 그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의 부모님이나 형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그 남자는 제게 그러더군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 둘만 좋으면 그만 아니야? 많이 알려고 하지 마. 다치는 수가 있어. 그러면서 농담적으로 말하더군요. 직업은 그냥 회사에 다닌다는 말뿐 어느 회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치껏 알아채는 수밖에 없었죠. 출퇴근은 항상 평상복을 입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무직은 아닌 것 같았지만 휴일에 데이트를 하면 항상 정장 차림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회사에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궁금하다고 말해도 늘 장난스럽게 알아맞혀 보라는 그 자신의 직업보다는 그 자체만으로 봐달라고 하면서 힌트조차 주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의 말대로 정말 그 남자만 바라본 채로 말이죠. 그렇게 한 1년쯤 저희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덜컥 임신을 하고 말았죠.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했지만 그 남자가 옆에 있었기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는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그 남자의 반응은 어색했습니다. 그걸 왜 모르고 있었어? 약 먹지 않았었어? 너는 왜 그렇게 관리 못하냐? 이제 어쩔 거야? 지울 수 있는 방법 있어? 그때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그게 왜 저만의 책임이며 그리고 일이 벌어진 마당에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회피하냐며 남자답지 못하다고 한바탕 퍼부었죠. 며칠 동안 저는 전전긍긍하며 울기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그 남자는 계속해서 모른 척만 하고 답답한 저는 늦은 밤 퇴근해서 돌아온 그를 붙잡고 차분하게 말했죠. 어차피 우리 결혼하려고 했었잖아. 조금 빨리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리고 당신 부모님께도 잘할게. 한숨만 쉬던 그 남자는 제가 울며 불며 매달려도 생각해 보자고만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남자와 연락조차 안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집으로 쫓아 올라가도 그 남자는 집에 없었죠. 저는 그에게 문자며 음성 메시지며 계속해서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처음엔 섭섭하다가 나중에는 원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 소식 없었고 저는 배가 불러온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퇴근 후에 바로 그 남자의 집으로 올라갔는데 문을 두드리자 어떤 젊은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음성으로 누구시냐고 물었고 그 남자 이름을 마구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의아한 듯 오히려 제게 반문하더라고요. 저 오늘 여기 이사 왔는데요. 전에 살던 분은 딴 데로 가셨겠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초면에 불쾌하네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를 버리고 도망갔나 싶더라고요. 넋이 나가버리고 멘탈이 붕괴된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회사에도 못 나가고 집주인에게 그 남자의 행방에 대해 물었으나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총각이 이사라도 했으면 이삿짐 센터에 물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지만 아가씨도 알다시피 그 총각 방이 풀옵션이잖아. 이사라고 할 게 뭐가 있나. 자기 집만 챙겨서 나가면 그만이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화해봐. 그럼. 아가씨, 그 총각이랑 정말 무슨 일 있어? 저는 창피했지만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했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걔가 야반도주 한 것 같다고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말입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제 사정을 듣더니 저를 위로해주며 그 남자 욕을 같이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인가 뭔가 때문에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나한테 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 임대계약서 쓸 적에 그 친구 등본이랑 주민등록증 복사해 놓은 거 있거든. 거기 있는 주소들을 한번 찾아가 봐. 부모랑 살았으면 어디 한 군데 살고 있지 않겠어?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를 통해 그가 살았던 주소들을 받았고 그 길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한 번에 찾아지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강원으로 넘어가는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택시 기사와 함께 찾고 찾아서 그 집에 당도했습니다. 첫인상은 꽤나 번듯하고 좋은 전원주택이었어요. 벨을 누르니 아저씨가 한 분 나오시더군요. 제가 그 남자 이름을 대며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부르니 본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걔가 내 아들 맞는데 저자는 누구시오? 여보, 나와 봐. 어떤 여자가 왔는데 아들을 찾는데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고 대뜸 제게 누구냐고 묻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맞았던 것이었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고 그 남자가 종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기에 혼자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남자의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젊은 아가씨가 조심성이 그렇게 없어? 누구 신세 망치라고 그래? 막말로 아이가 생긴 게 내 아들 탓만은 아니잖아. 안 그래? 조심하고 조심했었어야지. 서로 좋아서 그 짓거리 해놓고 임신했다고 내 아들만 찾으면 안 되지. 아가씨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라고. 얼마나 징징댔으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집을 옮겼겠어? 그리고 그런 일 있으면 알아서들 병원 찾아서 지우고 한다고 하던데 아가씨는 그런 노력도 안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 아이가 확실하긴 한 거야? 남자 어머니의 타박은 제 예상 밖이었고 그때 정말 사람이 무서운 거구나 하고 느꼈었죠. 그나마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말려주더군요.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오죽 답답해서 그랬겠냐며 아들에게 전화해 보라고 했습니다. 남자 어머니는 마지못해
그 남자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안 되는 곳으로 가서 통화를 하더니 제게 전화기를 내밀며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거의 3주일 만에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 정말 머리가 닭머리냐? 그 정도였으면 알아서 해야지. 돈 필요해. 수술하는 돈은 내가 마련해 준다니까. 당장 나와. 네가 무슨 염치로 우리 집에 찾아갈 수가 있냐? 너 진짜 무섭다. 너 우리 집 어떻게 알고 간 거야?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도망을 갔다고 그래? 내가 시간 좀 갖자고 했잖아. 이사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간 거라고. 내가 일일이 그걸 너에게 말해야 하는 거야? 지가 잘못해 놓고 왜 내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너 완전 돌았냐? 저는 계속해서 눈물만 났었죠. 그렇게 쏘아붙이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 도망갔냐고, 왜 책임을 안 지냐고 따져 묻고 싶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엄마나 오빠라도 데리고 올 거리라고 후회했습니다. 남자는 제게 계속해서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일이고 모레고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었고 한참을 그 남자와 통화하더니 한숨 쉬며 제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관계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그렇지만 결혼은 안 돼. 아가씨가 미운 게 아니라 이건 아니야.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이라니. 우리는 그런 집안 아니야. 그리고 아가씨 뭐 하는 사람인 줄 모르겠는데 내 아들이랑 급이 맞아? 공무원이나 교사, 그도 아니면 어디 대기업이라도 다니니? 아가씨 솔직히 말해봐. 내 아들 직업이나 그런 거 보고 달려든 거 아니야? 저는 황당했어요. 그 남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집안은 어떤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거든요. 출퇴근 차림새로 봐서는 사무직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근로자 정도로 생각되었는데 직업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했어요. 저는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남자 직업이나 그런 것 하나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지 알죠? 항상 말하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달라고 했다고요. 제 딴에는 그 남자가 장사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하도 핸드폰이니 아이패드니 그런 전자기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 판매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도대체 직업이 뭐예요? 뭔데 그렇게 말하시는데요? 남자 어머니는 모르면 됐다는 식으로 말하였지만 남자 아버지는 제게 조금 미안한지 이런저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네. 한국에서 대학 나와서 외국에서 석사까지 하고 온 자식이라오. 지금은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몇 년 있으면 다시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하지 싶어요. 우리도 지금 이 상황이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가씨에게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약속한 거 맞아요? 걔가 그렇게 무책임한 애가 아닌데 우리도 도통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가 내일 내 차로 서울 데려다 주려니까 일단 쉬도록 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이라도 아들 녀석 내려오라고 하고 매듭을 지어야지. 이렇게 찜찜하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남자 아버지 말처럼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빈방으로 안내를 받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자의 방이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남자 방 구경해도 되냐고 하니까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마지못해 허락해 주더군요. 그 남자 방에 들어가니 사방의 상장 투성이에다가 책장에는 영어 원서가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의 모습이랑 너무 다른 현실이었죠. 그의 책상 앞에 앉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왠지 덩달아
제 신분이 상승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는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저는 저 스스로 머리가 너무 나쁘다고 생각했고 전문대학을 나온 것이 자격지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차라리 저와 비슷한 환경이기를 바랬었는데 막상 전혀 딴 세상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건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해서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윽고 그 남자가 저녁 늦게나 되어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속도 없이 그를 보자마자 안기고 싶었고 울면서 달려가 포옹했죠. 남자는 한숨 쉬며 저를 스며시 뿌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머릿속에 복잡해서 연락을 못했던 것이지 정리되면 연락을 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우둔해도 너무 앞뒤가 틀리지 않아? 아까는 내가 뱃속에 있는 거 지울 때까지 기다렸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연락을 하려고 했다. 어쩐다고 해? 제가 기가 막힌 건 내가 그렇게 문자하고 음성 남겼었는데 한마디 답장도 없고 나 몰래 이사까지 해서 종적을 감추려던 사람이 나를 다시 찾으려고 했다고? 당신 많이 배운 사람이던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차라리 솔직히 말해. 그냥 심심풀이로 가지고 놀다가 언제가 쓱 버리려고 했는데 임신까지 하고 보니 걔에게 차질이 생겨서 겁난 거 아니야? 그래서 회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남자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의 어머니는 놀란 듯이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한참 정적이 흐르다가 그의 아버지가 말을 하더군요. 내가 너 책임감 없이 키우지 않았다. 이번 일은 응당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그리고 네가 처음에 이 아가씨에게 어떤 감정이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임신한 것을 보니까 사랑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지 않아? 여자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다. 과정이 어떻게 되었건 그리고 어떤 사정들이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마는 결과는 저 아가씨 뱃속에 우리 집씨가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모른 척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결혼해라. 가급적 빨리. 아가씨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에 상견례 하시자고 말씀드려요. 이 일로 더 이상 분란 없도록 하자. 그리고 이놈아,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야. 야, 너네 부모님 뭐 하시냐? 오빠도 한 명 있다면서 뭐 하는 사람이야? 집안 사는 거 어떠냐? 너 지하실에서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화나긴 할 텐데 빚이 엄청 많고 그래서 내가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지? 혹시 내 아버지 막노동하시고 그런 거 아니냐? 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겠냐고? 저는 죄 지은 거 마냥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난 없이 살지만 우리 집 부모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냥 두 분이서 사실 정도는 된다고. 아버지 막노동 하시는 건 아니고 장사하시는 분이야. 엄마도 아버지랑 같이 장사하시고 그리고 오빠는 나랑 달라서 공부 잘했어. 증권사에서 상품 개발하는 일 한다고 해. 정규직이야. 그냥 내가 독립해서 스스로 살겠다고 해서 여기서 사는 거야. 진짜야. 우리 집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집 아니야. 그렇게 말했음에도 그 남자는 믿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면서 냉랭하게 말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지우고 다시 시작하자. 결혼해 줄 테니까 몇 년 있다가 천천히 결혼하자고. 각서 써줄게. 그래도 안 되겠냐? 저는 생각이고 뭐고 없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바로 상견례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잘 포장해서 말했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겼고 임신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 남자도 나 좋아해주고 그 집 부모님도 잘해주셔서 결혼하려고 해요. 남자는 대기업 다니고 착한 사람이야. 배 더 나오기 전에 결혼하려고요. 원래는 먼저 인사와야 하지만 사정이 좀 급하게 되었어. 상견례 바로 하자고 하시네요. 엄마, 아버지, 그리고 오빠, 미안해. 가족 모두 절 위로해 주었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죠. 특히 평소에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아 주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하더군요. 내가 너 괜히 객지에 내보내서 후회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네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니 그것으로 되었다.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진즉에 엄마에게라도 말하지 그랬어? 그래. 얼른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제가 공부를 잘 못하고 전문대학을 갔을 때 아버지는 엄청 속상해 하셨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어려워지자 부모님이 하신 일을 도우라고 했지만 그때는 제가 무슨 똥 자존심인지 독립해서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 좋을 대로 하라면서 앞으로 일체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이제 딸내미가 임신해서 돌아왔다고 하니 그게 다 본인 탓인 것만 같다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간에 그동안 대립되면 했던 분위기가 제 임신과 결혼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가 있었고 그날 제 부모님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제 부모님과 오빠는 상견례 시간보다 한참 일찍 도착해서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남자와 그의 부모님은 제 시간에 맞추어 오셨어요. 서로 간에 어색하게 인사를 마치고 남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제 아들 때문에 귀한 따님이 고초를 겪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둘이 결혼시켜서 앞날을 밝혀주는 것이 부모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여워 하시더라도 저희 아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은 정중하고 예의 있게 시작했습니다. 남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저의 부모님도 좋게 받아들으시겠다고 했죠. 어색한 분위기지만 식사를 하고 신혼집과 살림살이에 대해서 양가 어머니들이 말씀을 나눌 때였는데 대뜸 그의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제 아들 내주기가 너무 아까워요. 유학까지 보내서 공부시키고 대기업에 들여놓고 결혼은 종격 있는 집안 교수랑 시키고 싶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 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결혼은 천천히 진행하고 계속 아이는 지우는 게 어떨까요? 둘 다 한창 사회생활 나이고 그리고 만난 지도 고작 1년 남짓이잖아요. 한 몇 년 더 지내보고 그때도 지금처럼 서로 애틋하면 그때 가서 결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구에게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결혼해봤자 서로에게 득될 것 하나 없네요. 솔직히 아직 따님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말이죠. 그의 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으름장을 놓으셨죠. 제 부모님은 당황했어요. 엄마가 화를 억누르며 그 남자에게 물었죠. 자네 어머니 말씀을 자네 뜻인가? 자네도 내 딸 뱃속의 아이를 원치 않느냐 말이야?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솔직히 말하게 우리도 자네나 자네 부모님이 탐탁지 않아 하는 결혼시킬 생각 없어. 듣고 있던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방적으로 제가 잘못도 아니고 쌍방과실인데 너무 저만 잘못했다고 몰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저는 그저 서로 좋으니까 즐겼던 것뿐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여자에 대해서 애틋함이나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상황이 이러니까 책임은 져야겠다는 생각뿐이고요. 제가 맞선을 봐도 더 좋은 조건을 볼 수도 있는데 괜히 이렇게 얽혀가지고 제 신세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해서 정말 잘 살지 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은 벌떡 일어나셨고 저는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가 상견례 전에 남자에게 그렇게 조심 좀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빠는 얼굴을 붉히며 당장이라도 상을 엎을 기세였고 그런 오빠를 아버지는 꽉 붙들어 매더라고요. 한참을 보다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를 잘못 마련한 것 같네요. 없었던 일로 하시죠. 그리고 아이는 낳을 겁니다. 저희가 키우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지울 방법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법적으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해결 말고 제 고문 변호사 보내도록 하죠. 차라리 진즉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총명하지 못하고 공부 재주가 없어서 똑똑하지 못했지만 집에선 소중하고 아까운 공주 같은 아이입니다. 어디 가서 푸대접 받는 거 저도 싫어요. 여보, 강남 아파트 사놓은 거 바로 전세로 돌리고 외제차 계약한 것도 취소해요.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쳤어. 상견례 끝나고 준비해서도 되었는데 빨리 결혼시킨 줄 알고 웃돈까지 줘가며 아파트까지 해줄 필요 없었던 거야. 이러저러 삽시다.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엄마는 울고 있는 저를 우악스럽게 일으켜 세우려는데 그의 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저도 좀 경황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강남 아파트랑 외제차 이야기 하셨어요? 그걸 혼수로 준비하셨다고요?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아들 말로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오빠가 화를 억누르며 대꾸해 주었습니다. 저의 부모님 경기 쪽에서 주택 사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작은 건설 회사인데 들어도 모르실 거예요. 주로 빌라나 오피스텔 건축하시거든요. 그런데 없이 살진 않아요. 집이야 저희 집사 좋은 곳으로 해주려고 생각했었고 동네 아드님 출퇴근하기 좋게 강남 쪽에 깨끗한 아파트 부랴부랴 계약했네요. 그것도 웃돈 주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 잘 나간다는 외제차까지의 덤으로 해두었었는데 저희가 오버한 거죠. 뭐 동생 말로는 그렇게 동네 아드님이랑 부모님이 잘해주신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았네요.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동생이 원래는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서 관리시키려고 했는데 부득불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독립해서 살고 싶다고 해서 취직도 잡지도 알아서 한 것뿐이에요. 집안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제 동생 로망이었거든요. 결혼 전에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집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아무튼 더 잘된 것이죠. 뭐 빨리 알았으니까 하늘이 도왔네요. 그러면서 가족 모두 나가려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잘못했다면서 제 부모님께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오빠가 화가 나서 한 대 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도 오빠에게 달려들었죠. 그러면서 오빠가 잘못 맞아서 앞니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상견례장은 초토화가 되었고 오빠와 그 남자는 경찰서에 가서 쌍방으로 반성문 한 장씩 쓰고 나왔습니다. 저는 출산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에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늘의 뜻인지 결국 아이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었나 봅니다. 이미 아기를 잃고 난 뒤에는 그 사람과 시어머니가 수차례 찾아오며 사과하고 다시 잘 해보자며 계속 왕래했었는데 아기가 사라지니 찾아올 이유도 없어져서 그렇게 깨끗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사람인데 맥없이 끝이 났고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크게 상했습니다. 어느 정도 컨디션이 돌아오고 생각도 정리되어서 예전 일하던 회사로 복귀하게 됐고 새 출발하려고 혼자 사는 걸 선택했죠. 다만 이전에 살던 지하 공간이 아니라 이번엔 아버지께서 직접 괜찮은 곳을 구해주셨어요. 보안도 철저하고 강변 풍경도 멋진 높은 층 원룸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어언 2년이 됐지만 혼자 살기 시작한 뒤로 밤 10시면 엄마가 전화하고 주말엔 수시로 오빠가 연락해서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다시는 나쁜 사람 만나지 말라고요. 독립이라고 하지만 아직 진짜 독립은 아닌 셈이죠.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비록 마지막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순진하고 아름다웠던 그와의 교제 시절이 가끔씩 떠오르곤 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